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논문 한 편을 같이 볼까 하는데요.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이용해서 유아의 주의 산만 행동과 방해 행동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같이 보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볼 논문의 제목은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장애 위험 유아의 주의 산만 행동과 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행동 분석 지원 연구 2018년도 제5권 2호에 실려 있고 우정화 이병희님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 위험 유아예요. 그러니까 장애로 진단을 받거나 한 아이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주의력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지원 행동을 이제 가정 세팅이 아니라 기관 세팅에서 적용했음을 알 수 있고요. 먼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제 행동을 관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재하기 이전에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관찰할 때에도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여기서 주의 산만 행동은 기관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자리 이탈하기, 그리고 의자에 부적절한 자세로 앉기, 무의미한 소리 내기가 같은 행동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아니지만 아이가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방해 행동은 활동 중에 친구에게 수업과 관계없는 말 걸기, 친구의 신체를 잡거나 만지기, 놀이 중인 친구의 장난감이나 물건을 만지거나 부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주의 산만 행동과 방해 행동의 정의만 봐도 이런 행동을 아이가 지금 기관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아이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도 잘 안 되고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도 상당히 많은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지적받을 일도 많고 또래들과 싸울 일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심하고, 그리고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학습의 기회도 잃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에게 긍정적 행동 지원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의 산만 행동의 발생률은 이야기 나누기 상황에서 거의 처음에는 이 중재를 하기 전에는 어떤 관찰 시간에 거의 60에서 70%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문제 행동들을 보였어요. 주의 산만 행동과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시작한 이후에는 관찰한 시간의 30%, 20%, 10% 이하로 문제 행동을 보인 시간이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방해하는 행동도 이야기 나누기 상황에서 보면 처음에는 60에서 70% 정도였다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시작된 뒤에는 20%, 10% 그리고 그 이하로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길래, 긍정적 행동 지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은 PB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ABA와 이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 행동 지원은 딱 한 가지 중재 솔루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종합시킨 하나의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솔루션만 가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과정과 방법들을 가지고 이 한 아이의 문제 행동, 목표로 하는 행동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행동 중재를 하는 패키지 종합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중재 패키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부모와 교사는 당연히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행동중재 전문가가 포함되는 이 팀이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제행동의 배경과 선행 사건들을 중재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그 문제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어떤 대체 행동을 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줄지, 아니면 기존처럼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제시할지, 이런 결과에 대한 중재,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이 바람직한 행동을 만약에 아이가 학습을 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켰다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PB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중재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중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들을 형성시키고 유지하고 일반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들을 다루기 위해서 행동 지원 팀을 제일 먼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능 분석 면담지와, 그러니까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능 분석 면담지, 그리고 ABC 관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먼저 파악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일이 일반적인 상황에선 조금 간과되기도 하는데요. 문제 행동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 행동을 정말로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 행동 기능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 이 기능에 기반해서, 그 문제 행동의 원인에 기반해서 선행 사건을 변화시킨다든지 대체 행동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게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능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교사가 좀 관심 받으려고 저러나 봐 라든지 그냥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제로 한다면 기능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 행동의 기능은 대략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를 요구할 때, 요구하기 기능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제를 회피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싫은 걸 거부하고 싶을 때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심 끌기용으로, 아이가 적절하게 사회적 관심을 끄는 방법을 모를 때 사회적 관심 끌기의 기능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적 강화가 되는 행동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로 내가 즐겁기 때문에 계속 노래를 부르지 않아야 하는 시간에도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탁탁탁탁 책상을 치는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그냥 그 책상을 치는 어떤 촉각적인 감각적 자극 때문에 문제 행동이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 이런 문제 행동들이 관심 끌기 기능과 회피 기능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기능 평가를 실시했다고 해요. 기능 평가는 이 가설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이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직접 실험을 통해서 정말 아이가 관심 끌기를 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아니면 과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를 실험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행동의 기능이 정확히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선행 사건을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대체 행동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대체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맞게 후속 결과를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지를 이제 중재 계획을 짜게 됩니다.
ABA에는 행동 분석의 ABC가 있잖아요. 그 ABC 순서에 맞게 중재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요. 먼저 A, 선행 사건은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느냐.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특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좀 멀리 떨어지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과제를 하기를 싫어한다면 과제를 좀 더 쉬운 과제를 제시를 하면 좋겠죠. 그렇게 선행 사건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ABC의 B, 행동은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아이가 문제 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아이에게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과 한번 그런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혹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겠죠. 이것도 미리 정해놓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강화제는 뭘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하면 됩니다. 뭐 칭찬 스티커를 쓸 수도 있고, 여러 명의 그룹 활동을 하는 도중에는 아이가 뭐 좋아하는 강아지를 따로 꺼내서 주거나 뭐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칭찬 스티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느 날 중재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뭐 선생님이 여러 명 있다면 그 여러 명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일관성 있게 그 문제 행동을 무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로 중재를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그 협력하는 시간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20회기, 30회기 이상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대체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이것을 유지하고 일반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이들에게 맞게 적용을 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의 문제 행동을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중재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혹시 뭐 한두 가지 방법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또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이 논문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저도 아이들 문제 행동 다룰 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패키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되게 적용하기 쉽고 유용한 논문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